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상규라고 합니다. 저는 펜타 시큐리티 시스템에서 CTO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AMO 랩스라는 회사에서 CEO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AMO 랩스는 펜타 시큐리티가 그동안 개발해왔던 블록체인 기술을 사업화하는 것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 시티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강의는 다섯 개의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의 개요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의 좀 상세한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스마트 시티로 가기 위해서 그 전에 플랫폼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게 첫 번째 수업이 시간이어서요. 오늘은 블록체인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블록체인이 뭘까? 도대체 블록체인이 뭐길래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인터넷은 정보의 네트워크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라는 게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우리가 이미지들을 보기도 하고 글을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블록체인은 밸류의 네트워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치의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인터넷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데이터, 정보가 이렇게 위치를 옮겨가는 것 뿐이거든요. A라는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이 있어서 데이터가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밸류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공통된 데이터를 똑같이 다루기는 합니다만 이 데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밸류라는 가치라는 걸 더 입히고 이 밸류를 A 소유자에서 B 소유자로 옮겨줄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밸류의 네트워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블록체인을 인터넷과 비교해서 차세대 인터넷이다라고 이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밑에 MIT에 계시는 분의 설명을 보시면 블록체인이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대비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 그건 왜냐하면 뭔가 우리가 신뢰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고 그 기반으로 밸류라는 것을 옮길 수도 있고 밸류라는 걸 더 높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트랜스폼 해줄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블록체인이 앞으로 얼마나 더 쓰이고 얼마나 더 활성화될 건가, 더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2025년까지 전 세계 GDP의 약 10%를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세계 경제 포럼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블록체인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지금 현재는 40억 달러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게 2030년 정도가 되면 1600억 달러 정도에 달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블록체인 자체가 뭔가 엄청난 밸류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블록체인이 다른 것들하고 같이 결합을 함으로써 우리가 현재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막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가가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600억 달러 정도까지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블록체인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냐라는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그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쓰죠. 이렇게 컴퓨터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하기도 하고,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또 열람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업무들이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이러면 시스템들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나 시스템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업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조직이 더 복잡해지고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시스템을 열심히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시스템을 열심히 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그룹이 있고,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컴퓨터들이 서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컴퓨터들끼리 서로 또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뭔가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그런 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컴퓨터가 있고 B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뭔가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기존적인 방법은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컴퓨터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자료에는 이게 5개의 컴퓨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컴퓨터가 5개가 있고, 그러면 이 5개의 컴퓨터를 서로 동기화를 하는 거죠. 정보를 공유를 하려면, 그러면 가운데에 하나의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굉장히 많은 자료나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컴퓨터와 이런 5개의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마스터본, 이렇게 원본은 요 가운데에 존재하고, 이 원본을 가지고 데이터를 계속 활용하고 서로 요 사이에서 동기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 가운데 있는 컴퓨터, 이렇게 이 컴퓨터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저기에 중요한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저 컴퓨터가 만약에 장애가 생긴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5개에 있는 컴퓨터들이 제대로 동작하기가 어려워질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 컴퓨터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컴퓨터를 둔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손상됐을 때 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복구 데이터를 여기에 저장한다든지 이런 식의 체계를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가용성을 확보하는 IT 업계의 오래된 기술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렇게 이제 가운데에 뭔가 시스템을 두고 여기에 중요한 데이터가 다 저장되어 있는 걸 이렇게 동기화해서 사용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화된 접근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블록체인에서 하는 방법은 뭐냐면, 밑에 있는 이런 컴퓨터들이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가 탈중앙화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방법이 블록체인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그 중앙 집중식의 방법과,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에서 하고 있는 분산 방식, 탈중앙화된 방법이죠. 이 두 가지 방법을 비교를 해보시면, 기존에는 우리가 가운데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요 가운데 있는 중앙 시스템에서 모든 데이터를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컴퓨터들이 여기 이제 서로 연결을 해서 쓰는 거죠. 이런 예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회사, 특히 은행 같은 걸 생각을 하면, 은행에는 메인프레임이라는 굉장히 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고객들의 모든 계좌 정보, 그러니까 제가 어떤 돈을 입금을 했고 어떤 돈을 출금을 했고 이런 정보들이 이 중앙에 있는 시스템에 다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뭐 대출 시스템이 돈다든지, 아니면 제가 뭐 또 다른 뭐 방카슈랑스 같은 시스템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은행의 큰 시스템 한 덩어리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열어보면 그 가운데 있는 시스템이 있고 세부적인 업무 시스템이 있어서 세부적인 업무 시스템이 다 같이 연결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앙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요 시스템들이 개별적으로 서로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하게 되는, 서로가 서로를 동기화시켜주는 이런 체계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기술적인 의미로는 이 분산 원장의 체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가운데에 있는 시스템이 이렇게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런 중개자의 역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바깥에 있는 이 시스템은 이 중앙에 있는 시스템을 무조건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100% 신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내가 꼭 믿어야 되는 누군가가 없습니다. 여기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체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블록체인의 굉장한 장점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이 정말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느냐라는 걸 이렇게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컴퓨터들이 있고, 그러면 이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원하는 정보들을 얼마든지 공유하고 그리고 동기화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각각의 이제 사용자들이 있는 거죠. 예, 유저들이 있고요. 그런데 요 아래쪽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공유하고 어떤 방법으로 동기화를 하느냐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는 P2P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P2P 네트워크는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피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컴퓨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하고 컴퓨터가 그냥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중앙에 어떤 다른 서버가 있어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하고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연결한다. 이걸 P2P 네트워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P2P 네트워크는 요렇게 한 대씩 한 대씩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제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린 것 뿐이고요. 실제로는 이 컴퓨터와 이 컴퓨터도 연결되어 있고 이 컴퓨터와 이 컴퓨터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5대가 서로 모든 컴퓨터들하고 연결되는 거죠. 제가 이 중에 한 대면 나머지 4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P2P 네트워크이고요. 그 다음에 요 P2P 네트워크가 되면 그 위에 네트워크에서 이제 데이터가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도는 레이어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특별하게 우리가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나중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긴 할 겁니다만 컨센서스 체계가 위쪽에 같이 있습니다. 이 합의 체계라고 부르는 건데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데이터를 요 P2P 네트워크에서 여러 컴퓨터가 동시에 데이터를 송출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굉장한 혼선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체계를 잡아가는 겁니다. 누가 먼저 데이터를 제공할 건지, 그 다음에 저쪽에서 온 데이터가 있고 이쪽에서 온 데이터가 있을 때 그러면 저는 양쪽에서 온 데이터를 같이 받았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믿을 건지 이런 것들이 합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그러면 요 2개의 레이어를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만 가지고는 실제로는 이제 컴퓨터 사이에서 데이터가 오고 가네 요런 정도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게 밸류의 네트워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위에서 밸류를 어떻게 올릴 거냐라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밸류가 올라가는 거는 요 위에 레이어부터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데이터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믿을 거냐 이런 것들을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위에서는 트랜잭션이 일어납니다. 이 트랜잭션은 블록체인 쪽에서는 거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거래라는 거는 이런 거죠. A라는 사용자가 B라는 사용자에게 뭔가 돈을 이체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샀을 때 대금을 지불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트랜잭션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트랜잭션이 여기에 올라가고 그러면 이 트랜잭션이라는 거는 가치가 이동하는 체계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가 이동하는 체계 위에 우리가 실제로 만들고 싶은 경제 구조 그리고 또 다른 개는 뭐 사업 구조 이런 것들이 그 위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나 새로운 경제 구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사용자의 활동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거래를 발생시킨다든지 누가 누구에게 이체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트랜잭션인 거고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이런 복잡한 구조가 또 필요가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전체 레이어를 다 합해서 우리가 넓은 의미의 블록체인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블록체인이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앞에서 보신 게 아래쪽에는 P2P 네트워크 있고 그 위에 컨센서스를 맞추는 그런 영역이 있었는데 그 영역에서 오고 가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죠. 블록체인은 블럭과 체인의 합성어라고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럭이 있고 또 다른 블럭이 있는데 이 블럭과 블럭 사이가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체인은 잘 아시죠?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거. 예, 블록체인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블럭이 있고 또 다른 블럭이 있고 요걸 연결시켜주는 체인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블럭이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 블럭이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블럭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네 번째 블럭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 블럭 하나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블럭 안에 이제 이런 헤더 정보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트랜잭션 데이터가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을까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요런 장부 같은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장부는 이제 종이로 된 장부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잘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런 종이 장부를 많이 쓰던 시절이 있었죠. 이 종이 장부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장부에 이런 페이지 하나하나, 이런 페이지 하나하나가 있죠. 이 페이지 한 장 한 장이 여기에 있는 블럭, 요거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페이지 하나에 보시면은 이 거래 내용이 한 줄 한 줄 이렇게 적히겠죠. 요 한 줄 한 줄이 여기에 대응되는 트랜잭션, 거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래 내용이 생겼을 때 여기에 한 줄을 적고 그리고 이 한 줄 한 줄이 다 차면 페이지가 완성되니 그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블럭이 하나 만들어지고 우리가 내용을 막 썼는데 그러면 이 블럭이 다 찼네? 그러면 페이지가 다 찬 거죠. 그러면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서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장부가 앞에 페이지와 뒤에 페이지가 서로 연결이 그러니까 뭔가 접착제든 뭐든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누구든지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할 수도 있고 기존에 이게 사이에 이렇게 뭔가 새로운 페이지를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기존에 잘 붙어 있던 페이지인데 누가 뭐 교묘하게 뜯어낸다든지 이러면은 장부가 위조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를 동원해 가지고 하면은 이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컴퓨터를 다 동원을 해도 몇십 년이 걸릴 만큼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블럭하고 뒤에 블럭, 그 다음에 나오는 블럭들까지, 그러니까 장부에 있는 페이지와 페이지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잘 붙어 있는 거죠. 네, 누군가 새로운 페이지를 끼워 넣을 수도 있고 새로운 페이지를 기존의 페이지를 뜯어낼 수도 없는 이런 게 블록체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헤더는 요 장부에도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간단한 설명 같은 걸 적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여기 헤더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트랜잭션은 말씀드린 대로 요 거래의 한 줄 한 줄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X 같은 거는 뭘 의미하냐면 나중에 이제 컨센서스 알고리즘, 합의 알고리즘을 설명드릴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이렇게 이걸 이 장부를 한 명이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 그러면은 누군가 하다가 뭐 잘못 작성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잘못 작성이 되는 부분은 그러면 요거는 잘못 작성된 거니까 삭제를 하고 그러면은 이게 맞는 거네. 요 페이지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잘못된 페이지가 붙어버렸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잘못된 페이지는 무시하고 기존에 앞에 있었던 잘 작성된 부분 그리고 새롭게 잘 작성된 부분을 이어붙여서 그냥 완성된 이런 체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은 임시로 잠깐 만들어지는 거고 결국에는 버려지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요 라인에 있는 요게 한 권의 장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블록체인이 그럼 실제로 어떻게 동작할까라는 거를 살펴보시면 여기에 있는 시나리오처럼 앨리스라는 사람이 밥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적당한 돈을 보내고 싶어요. 아니면은 물건을 구매한 대금을 보내고 싶어요.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러면 송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앨리스가 밥에게 내가 무슨 이유로 이런 거를 보낸다라는 간단한 설명을 적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보낼 거야? 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을 보내는지 100,000원을 보내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적습니다. 그리고 요 전체가 나는 앨리스고 요 정보는 내가 앨리스인 게 확실하니고 앨리스라는 사람이 이 데이터를 만든 거야 라는 뜻에서 전자서명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전자서명을 붙여서 요 데이터를 완성을 하고요. 그리고 요 데이터를 임시로 블럭 내에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 임시 블럭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블럭 정보를 여러 컴퓨터들한테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영어로는 브로드캐스팅, 이렇게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다 알려주면 그러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컴퓨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있겠죠. 이렇게 5대의 컴퓨터가 있으니 이 컴퓨터들이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앨리스가 붙어 있는 컴퓨터가 이 컴퓨터 이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이거라면 그러면 이 컴퓨터에서 나머지 4대의 컴퓨터에게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받은 컴퓨터가 확인을 해보고
이거는 제대로 된 블럭이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이렇게 새롭게 블럭이 뒤에 붙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이 컴퓨터가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요 다른 컴퓨터도 동시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니, 그러면 1번 컴퓨터가 업데이트한 내용이랑 2번 컴퓨터가 업데이트한 내용이랑 이게 상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누가 이거를 믿을 건지 이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된 블럭이 살아남고 살아남지 못한 블럭은 취소되는 거죠. 그러면 요 안에 포함되어 있던 거래 내용은 어떡하냐? 그거는 취소가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라 그냥 거래 자체가 없던 걸로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이 최종적으로 생성되고 요 앨리스가 만들었던 이 트랜잭션이 요 블럭에 여기 기록이 된다면,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들, 그리고 그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앨리스가 밥에게 10,000원을 보냈구나, 100,000원을 보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확인이 되는 순간, 그러면 그때서야 거래가 종결이 되는 겁니다. 앨리스가 밥에게 10,000원을 보냈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이제 실제 구성 요소를 보시면 아래쪽에는 이제 P2P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P2P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합의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합의 알고리즘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블럭들이 계속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 블럭 안에는 거래 내용, 트랜잭션이라는 게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블럭을 만들고 그 안에 트랜잭션을 포함시키고 이런 것들이 전자서명이라든지 해시 함수라든지 이런 이게 암호학에서 쓰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뭐냐면 저것도 하나의 거래 내용하고 트랜잭션하고 동일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트랜잭션은 앨리스가 밥에게 10,000원을 준다, 이런 내용만 적혀 있지만, 근데 이거를 뭔가 프로그램적으로 기록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밥에게 10,000원을 지불하자,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A가 무슨 행동을 했다라는 거가 조건문이 되겠죠. if 이런 구문을 했으면, 그러면 then 이런 것들을 실행하자라는 것들이 조건문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면 이 조건문 자체가 하나의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조그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이름하여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블록체인의 기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블록체인인데요. 이 블록체인이 그러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탈중앙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컴퓨터가 5대가 있는데, 이 5대의 컴퓨터가 서로 데이터를 동기화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 중앙 역할을 하는 마스터 노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 마스터 노드를 만드는데 굉장히 비용이 들고, 이 마스터 노드를 유지하는데 또 비용이 들죠. 그리고 이 마스터 노드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장이 나지 않을까 해서 또 다른 노드를 또 백업용으로 또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그런 중앙화된 무언가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탈중앙성이라고 부릅니다. 탈중앙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투명성입니다. 네. 투명성이라는 거는 이 거래의 내용,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앨리스가 밥에게 10,000원을 줬다라는 내용을, 이걸 앨리스와 밥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뭐 C라는 사람도 알 수 있고 D라는 사람도 알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이 블록체인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내용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투명한 거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투명한 거래라는 게 사실은 조금은 허점, 맹점이 있습니다.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다른 측면은 뭐냐면 익명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에서 앨리스가 밥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앨리스이다 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앨리스인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의 지갑 주소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제 주소,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국내의 모 은행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그리고 계좌를 개설을 하면 제가 계좌 번호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은행에 도움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계좌 번호만 보고 이게 홍길동의 계좌인지 누구의 계좌인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블록체인에서는 그 계좌 번호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라는 계좌에서 B라는 계좌로 뭔가 이동했다라는 거를 누구나 알 수 있지만, 근데 이 A 계좌가 누구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익명성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다만 A 계좌에서 B 계좌로 옮겨갔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으니 그거는 투명한 거죠. 네. 그리고 불변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조가 불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장부가 한 페이지씩 이렇게 넘어가듯이 앞에 데이터와 뒤에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앞에 데이터에 이미 그런 거래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 데이터를 한참 뒤에 시간이 흘러서 여기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게 어렵다. 예, 그게 불변성입니다. 그리고 가용성은 데이터 네트워크, 이게 P2P 네트워크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아래쪽에 P2P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컴퓨터와 컴퓨터, 또 다른 컴퓨터, 이런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컴퓨터 한 대가 빠진다고 해도 나머지 컴퓨터들이 견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블록체인 전체 네트워크가 망가진다거나 돌아가지 않는다거나 멈춘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일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 한두 대가 고장난다고 해서 이게 고장나지 않고 이게 다 계속 유지가 되니,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가용성이 확보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장점과 단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좋은 점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탈중앙화이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뭐 함부로 이렇게 고치거나 뭐 해킹을 한다거나 이런 걸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확장성은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이제 5대, 뭐 10대 이렇게 늘어나는 네트워크를 계속 이렇게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투명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A 계좌에서 B 계좌로 돈이 이동했구나, 자금이 이동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신속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신속성의 측면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치죠. 그러면 국내에서는 이제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이게 뭐 1, 2초 안에, 네, 1초도 안 걸리죠, 거의. 그 안에 모든 결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이 되잖아요. 근데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걸 쓰면은 결제가 그 정도로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신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중간에 누군가 그거를 빠르게 처리해주는 이런 애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이게 빠르게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단점은 처리 속도. 이게 좀 전에 제가 신속성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가지고 결제를 한다 그러면 지금 비자나 마스터카드나 뭐 이런 카드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속도만큼 빠르게 처리를 해주지는 못합니다. 네.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저장 공간에도 아직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블록체인의 기술들도 굉장히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블록체인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뭐 잘 아실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블록체인의 1세대라고 불리는 이렇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통칭 암호화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암호화폐 이전에 우리가 이제 전자화폐라고 부르는 화폐들이 있었습니다. 저 전자화폐는 약간은 좀 학구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분이 데이비드 흉 이런 분이 계셨는데요. 이런 분들이 1980년대 저런 기술들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디지캐시라든지 이캐시라든지 이런 회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드셔가지고 사업도 하시고 이런 거를 하셨는데, 근데 대중화가 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사토시 나카모토 라는 익명의 사람이 나타나서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체계를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전 세계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 년 뒤에 지나서는 이 비트코인 자체가 굉장히 각광받는, 여러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이런 코인 암호화폐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고요. 논문이 처음 나온 거는 2008년에 처음 발표가 됐으니까 기준 연도는 2008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네,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어린 나이일 때, 10대 말 정도일 때, 이더리움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참조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던 속도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확장성의 문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해결을 했고, 그리고 특히나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여기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게 나왔고, 요 이더리움을 우리가 2세대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세대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코인이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어떤 블록체인이 3세대 블록체인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분한 의견들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콘센서스가 맞춰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3세대 블록체인은 이런 확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블록체인이 호환성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이 두 개가 호환이 잘 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비트코인 안에서는 호환이 잘 되죠. 이더리움 안에서도 호환이 잘 되고요. 근데 이 둘 사이가 호환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3세대 블록체인은 이런 블록체인 간의 호환성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IoT입니다. 우리가 IoT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IoT라는 거는 굉장히 앞으로도 보편화될 기술이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큰 컴퓨터만 거기에 블록체인에 붙는 게 아니라 조그만 사물기기, IoT에서 쓰는 조그만 센서 기기들, 이런 기기들까지도 IoT 네트워크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가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는 진짜 이 블록체인은 3세대 블록체인이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여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또 기여를 한 건 뭐냐면 여기에 Decentralized App, 줄여서 우리가 DApp이라고 부릅니다. 네, 앞에 D 그리고 뒤에 앱, 합해서 DApp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더리움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좋아진 건 뭐냐면 이더리움 기반으로 다양한 D앱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D앱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을 조금 더 개선한 새로운 블록체인들이 막 나오면서 그러면 그 블록체인들을 기반으로 한 D앱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D앱들은 어떻게 보시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걸 하나를 두고 그 위에 서비스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그림을 이제 4개의 레이어를 그려드렸잖아요. 아래쪽에는 P2P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컨센서스를 하는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는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비즈니스와 그 다음에 이코노미가 존재하는 레이어가 있었는데, 요 위쪽에 있는 비즈니스와 이코노미가 존재하는 것들이 그럼 이런 개별적인 것들이 제일 위에 있는 4번째 레이어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블록체인이 그러면은 대충 요런 기술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그러면 이 블록체인 기술은 해외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라는 걸 보시면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뭐 에스토니아, 두바이 뭐 다양한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주에서 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전자문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하는 거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자문서, 정부에서 만들어내는 전자문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변조 방지, 부정수급 방지, 부정수급 방지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부가 어떤 사람에게 자금을, 정책 자금 같은 걸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뭔가 지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걸 블록체인에 실어두면 그러면 누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으니 그러면은 이게 누군가에게 잘못 갔다거나 아니면 그게 흘러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엉뚱한 사람이 갔다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중앙은행
중국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항저우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계획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중앙은행에서도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이런 것들을 시범 운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열심히 이렇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이런 데에서 조달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이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에스토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는 굉장히 이게 작은 나라이기는 합니다만, 전자정부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전자정부를 만든 나라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나라가 작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전자화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 체계에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블록체인 기술을 열심히 도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시민권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이나 송금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그다음에 법인 설립 뭐 이런 것들까지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가트너라는 그 컨설팅 펌이죠. 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이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분석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가트너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시면 블록체인 기술 안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또 영역이 있고 기술들이 있을 텐데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냐라는 것들을 정리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체 화폐죠. 대체 화폐가 있고 그다음에 자산이나 화폐에 대해서 교환, 익스체인지를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물 인터넷을 블록체인에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분산 원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막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쪽으로 가면 보편적인 기술이 되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기술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편화되는 이런 영역인데 보편화되는 거를 보시면은 요 하늘색 점이잖아요. 하늘색 점은 2년부터 5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2년 내지는 한 5년 정도 지나면 요런 하늘색 점에 있는 요런 기술들이 우리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기술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블록체인의 전망을 보시면 앞으로 이제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블록체인을 많이 쓰게 될까를 보시면 여기 제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금융입니다. 파이낸셜. 네, 그리고 퍼블릭 섹터가 있고요. 퍼블릭 섹터는 이제 공공 부분이죠. 네, 국가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는 사회 간접 자본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인데요.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될 부분이 결국 이제 원이 사이즈가 이렇게 큰 것들이 앞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날 영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블록체인들이 실제로 그러면 우리 생활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를 보시면 위쪽이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영역이고요. 아래쪽은 영향을 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은 좀 이렇게 천천히 갈 영역이고요. 오른쪽은 굉장히 빠르게 갈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굉장히 빠르게 도입될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줄 거다라는 영역이고요. 왼쪽은 좀 도입은 느리지고, 상대적으로 임팩트는 적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송금, 주로 이제 금융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 밑에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시면 IoT랑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이걸 이제 주로 생산 쪽에서 많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은 도입하는 속도는 느리겠지만 만약에 도입됐다면 우리한테 굉장히 삶에 큰 영향을 줄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상대적으로는 정부 쪽에서 하는 것들은 좀 왼쪽에 밑에 빠져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정부 내부에서 하는 거는 결국 이제 국민들에게 체감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적은 임팩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아무래도 또 신중하게 진행을 하시다 보니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속도도 조금 느리고 국민들에게 임팩트도 조금 적은 그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도입되는 효과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관세청에서 도입하는 사례에 대해서 정리한 건데요. 이거는 과기부의 자료를 저희가 인용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관세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단계들이 있었고, 요 단계들이 각각의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요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하고 조회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죠. 이런 걸 하면은 이게 2단계가 지나면 2단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단계를 해야 되고, 2단계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뭐 만약에 요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앞에 단계에 가서 조회를 해야 되고, 또 앞에 단계에서 또 앞에 단계를 조회해야 되고,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추적하는 것들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물론 이게 굉장히 한 번에 이렇게 쭉 흘러간다면 굉장히 쉽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를 보시면,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차례대로 갈 게 아니라 이걸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엮으면, 그러면은 요 각각의 단계들, 그리고 각각의 여기에 있는 사람, 개체들, 그리고 여기 있는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서로 엮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엮어서 요 자체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이 정보들이 손쉽게 오고 가고, 그리고 쉽게 동기화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블록체인에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블록체인에서 앞으로 또 주목받아야 되는 영역이 IoT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료는 IBM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아주 오래전에는 이렇게 굉장히 큰 컴퓨터가 있어서 그 컴퓨터에 모든 데이터를 넣는 이런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시대가 오고, 그리고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 각각의 사물들이나 뭐 여러 기기들이 이런 클라우드에 연결되고, 사용자들은 이런 또 클라우드에 이제 또 접속을 하고, 이런 클라우드 중심 이런 인터넷 환경으로 넘어왔다면, 앞으로는 이런 개별적인 이렇게 클라우드도 하나의 요소에 지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사람의 옷, 뭐 집에 있는 텔레비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IoT 디바이스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렇게 기기와 기기들이 전부 다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네트워크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연결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된다면, 그러면 요 구조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앞에 보셨던 여기 블록체인의 구조와 굉장히 닮아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래에 맞이할 이런 굉장히 복잡해지는 IoT의 커넥션, 이런 네트워크의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런 거를 블록체인으로 도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우리의 기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첫 번째 시간에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자면, 블록체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이 어떤 장점이 있고, 뭐 나름의 한계점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기술들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완전하게 장점만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들은 없거든요.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무엇보다 큰 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트러스트리스 트러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러스트라는 게 신뢰잖아요. 누군가를 믿을 때 우리가 이건 트러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어떤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온라인에서 만난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만나서 얼굴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해 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그런 거를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신뢰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트러스트리스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믿어야 되는 특정한 누군가가 없어도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신뢰해서. 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IT 업계에서 민주주의를 구축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탈중앙화 뭐 이런 거랑 이제 같은 이야기의 맥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 컴퓨터들이 특정한 누군가가 과점을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독점을 하지 않고 과점을 하지 않고 이게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정한 누군가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권한과 권리와 의무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여기서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모든 컴퓨터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한과 권리와
의무를 갖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보면 IT에서의 민주주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협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와 컴퓨터가 평등하게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게 연결될 수 있으니 그러면 이거는 협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협업을 하려면 이게 이제 수평적인 관계여야 협업이 잘 되는 거지. 이게 상하 관계면 우리 협업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구조가 블록체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의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